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리포중학교 역사교사 김무현입니다. 자, 거꾸로 수업으로는 상당히 오랜만에 선생님과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랜만에 거꾸로 수업 동영상 볼 준비 되었나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교과서 284쪽부터 285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8단원 지역세계의 형성화 발전, 그 중에서 네 번째 유럽세계의 발전과 크리스트교 문화,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소단원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유럽 문화가 발달하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는 바로 비잔티움 제국, 동유럽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라는 전성기 때의 황제와 그리고 바로 이때 만들어진 성소피아 성당,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고 비잔티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동유럽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서유럽의 문화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중세 서유럽 사회에 미친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을 말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보편교회라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바로 교회가 중세 서유럽의 교회였는데요. 이 크리스트교가 중세 서유럽에 어디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 활동에서는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림 자료들을 통해서 크리스트교 중심의 중세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러한 자료들을 박물관에 전시해 놓고 다른 관광객들에게 박물관을 찾아온 손님들한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한번 활동지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네,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개혁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요? 9세기에서 10세기의 교회는 왕과 영주, 즉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보호 속에서 바로 이들의 보호 속에서 성직자 자신들 또한 보훈권 사회의 지배층으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기득권이 되어서 그랬을까요? 바로 성직자들은 부패와 타락의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직자의 결혼과 성직 매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성당에 계시는 신부님이나 수녀님께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본 적이 없죠. 신부님이나 수녀님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교리상.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분들이 결혼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말이죠. 또한 신부님이나 수녀님 그리고 사제님과 같은 이러한 성직자들의 자리가 사고 팔리는 돈에 의해서 사고 팔리는 성직 매매도 상당히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교회 개혁 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점차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클리니스도어에서 배출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빈, 봉사, 기도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이 클리니스도원의 공부를 마치고 배출된 사람들은 바로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스스로 노동해서 스스로 먹고 살면서 고전 연구와 기도만 충실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어떤 세속적인 권력에 찌들어 있는 성직자들의 보고 개혁을 추진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중세의 성직자들은 그 자체로 기득권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언어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바로 그 당시 지식인층이었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종이를 인쇄하거나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만드는 방법은 열심히 베껴 쓰는 것, 필사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전을 베껴 쓰는 것이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언어였던 바로 라틴어를
그 당시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라틴어를 아는 수도사들은 그 당시에 지식인층이었고 또 하나의 기득권층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종교 권력인 교황과 세속 권력, 정치 권력인 황제가 대립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립하게 된 계기는 바로 성직자 임명권을 둔 문제였습니다. 교황과 황제가 서로 성직자들을 어디에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를 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당 지금의 독일 지역에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지역에 걸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라는 황제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그리고 영주들이 아니 어쩌면 모두 다 자신이 성직자들의 임명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클리니스도원에서 클리니스도원 출신의 교회 개혁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러한 성직자 임명권을 바로 교황이 찾아와야지 교황의 그 당시 교회의 부패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결국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파문을 명령하게 되죠. 바꿔 말하면 이제 교회 세계에서 나가라. 교회 세계에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거의 서유럽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의 권위를 따르는 상황에서 교회 밖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알프스 산맥을 올라가서 맨발로 교황 앞에서 3일 동안 용서를 빌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카누사라는 지역이라고 불렸다는 점에서 지금은 그 당시 사건을 카누사의 굴욕,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라는 황제가 카누사에서 굴욕을 당했다라고 해서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치적으로 교황이 승리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황권의 강화로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네, 바로 카누사의 굴욕의 사진입니다. 교황이 있고 황제가 이렇게 맨발로 3일 동안 비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 카누사의 굴욕과 그 이후에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교황권은 12세기, 13세기에 걸쳐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 284쪽 아래쪽에 그 중에서도 오른쪽에 나오는 중세에 보일 텐데요. 그 신문기사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1210년대의 교황이었던 인노켄티우스는 바로 교황과 황제를 비유해서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천명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교황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황의 전성기, 즉 교회의 전성기는 그 당시의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영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든 학문들은 바로 신학, 즉 신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의 뜻을 연구하는 신학의 종속돼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의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당시의 학문의 가장 큰 과제, 그 당시의 철학계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신앙과 초자연적인 현상인 신앙과 자연적 법칙인 이성을 그리고 합리를 과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였는데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파리 대학의 교수로 강의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유명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중세 신앙을 집대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이렇게 집대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러한 앞에서도 얘기했던 신학 중심의 철학세계, 바로 신학 발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중세시대의 대부분의 학문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원, 이 성직자들이 있는 수도원에서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 중세 수도원 학교를 우리는 스콜라라고 불렀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직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콜라를 중심으로 발달한 철학을 우리는 스콜라 철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12세기 이후에는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본격적으로 이 수도원 학교에서 그 중심이 대학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유니버시티라는 개념이 바로 이때 중세 서유럽에서 발전이 되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대학이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크리스트교의 영향은 미술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중세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중세 초중기라고 볼 수 있는 10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성당 그리고 교회 건축 양식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두꺼운 벽과 어두운 내부를 그리고 작은 창문을 상대적으로 작은 창문을 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네,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본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는 노르만족이나 그리고 마자르족과 같은 외부의 침입이 상당히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건축물들이 이러한 외부의 침입에 대비해서 방어용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주의 성을 본다.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영주의 성의 건축 양식에 영향을 받은 이러한 건축 양식이 성당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당 건축에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전쟁에 대비한 이러한 느낌이 많이 묻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부의 침입이 끝난 11세기 이후 바로 중세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11세기, 12세기, 13세기에 걸쳐서는 유럽인들이 서유럽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것이 건축 양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이 고딕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높은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창문을 그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창문이기 때문에 내부가 빛이 들어오는 것이 적어서 이제 어두운 내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딕 양식은 큰 창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밝고요. 또한 창문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해서 상당히 형형색색 무늬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고딕 양식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이 바로 서울에 있는데요. 바로 어디인지 혹시 아신가요? 어디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바로 명동성당이 되겠죠?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이죠. 네, 나중에 명동성당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것이 고딩 양식이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문학에서는 그 당시에 영주들과 기사들 중심의 어떤 사회였던 것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런 기사들이 영웅답 아니면 기사들이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타난 문학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롤랑의 노래나 니벨룽게의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네, 구체적인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네, 중세 대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85쪽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중세 대학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신학대전을 집필해서 중세 신학을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피사의 사탑으로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이 피사 대성당은 대표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의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들이 상당히 크기가 어떤가요? 네, 상당히 크기가 작죠. 그런데 건물의 규모는 상당히 그렇죠. 상당히 크죠.
규모는 크고 반면에 창문의 크기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내부가 상당히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웅장하고 이런 근엄한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러한 고딕 양식의 성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뾰족한 청탁과 함께 그리고 창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떤가요? 네, 창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죠. 네, 이러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는 상당히 밝고요. 상대적으로 밝고 여러분들 교과서 285쪽에는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을 텐데 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롤라이 노래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자료가 되겠네요. 네, 오늘은 중세 서유럽의 크리스트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크리스트교가 사회 전방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있었나요? 그렇죠. 거의 없는 것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것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